그러면 일단 저희 간단하게나마 저희 중앙대 안면병원의 그 중환자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저희 2022년 3월에 개원을 해서 이제 만 2년이 되었고, 처음 이제 오신 교수님들이 여러 병원에서 와서 각 트레이닝 받은 병원의 장점을 이제 자율적으로 잘 살리고 있는 병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직 전공의는 없지만 그만큼 모든 진료가 이제 전문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 알려진 대로 저희 중환자실은 1인 셀로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 프라이버시도 잘 확보되고, 그리고 필요시에 최근에 이제 뭐 메르스든 코로나, 코비드든 어떤 감염병에서 조금 더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중환자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환자를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다른 병원에서 각자 오셨다 그러면 저는 중앙대 병원이 워낙에 흑석동에 있잖아요. 그쪽에서 많이들 이쪽으로 오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네, 않고 다양하게 저희 멤버는 있어요? 일단 흑석에서 넘어온 사람들보다는 네. 각 원래 트레이닝 받던 병원에서 이제 새로 팀을 꾸렸다고 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보이시다 보니까 융화나 이런 것들이 좀 처음에 좀 서먹서먹하고 그런 거는 좀 별로 없었어요. 이런 방향으로 가자에 대해서 이렇게 통일된 의견을 내고 그렇게 가는 거는 저희가 오히려 내외과 중환자실이 분리였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처음에 구조적으로도 한 덩이로 돼 있고 내외과 통합으로 처음에 회진도 다 같이 하고 프로토콜도 다 같이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드럽게 넘어갔던 것 같고요. 이제 중환자실 한 덩이고 간호사들도 다 같이 일하니까 내외과는 통합으로 이렇게 하자 이런 회의가 초반에 잘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병원은 각 과의 특성도 있고 각 과에서 원하는 아니면 하던 것들이 이렇게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저희는 조금 다 젊은 교수들이어서 그런지 좀 최신 지견을 쫓아간다는 점에서는 공통의 의견이 동일하고 환자 안전에 관심이 많다는 점에서도 공통의 의견이 동일해서 그런 점에서 합의는 매우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직도 서로 간에 돌아가시면서 전부 다 같이 네네. 돌아가시면서 그러시고 아주 최근까지는 다 같이 통합으로 했고요. 이제 올해 3월에 이제 내외과를 이제 기능적으로는 분리를 시켜서 내과는 내과 교수님들이 이제 당직을 서시고 외과계는 이제 외과 전담 전문의와 외과 교수 몇 명이 이제 합쳐서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내용 중에 이제 1인 셀로 전부 다 구성되어 네네.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 중환자 학회에서 굉장히 그 부러워하는 부분이에요. 다른 병원의 선생님들이 진짜 부러워하는 부분이에요. 교수님 한 군데 더 있는 데가 어디라고 그러셨죠? 저희 1인 셀 있는 데가? 그게 이제 왜 부각이 되냐면은 그러니까 전 중환자실이 1인셀이라서 그렇고 사실은 세브란스도 안병원은 뭐 네, 1인셀이기 그쵸. 때문에 뭐 그거는 큰 차이가 사실 없고 그리고 이대 서울병원이 아마 이제 저희보다 조금 앞서서 1인셀 저 모든 중환자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중환자실이 2대도 되어 있군요. 네, 2대도. 제가 2대는 아직 못 가봐서 2대도 못 봤습니다. 2대 그 새로 지은 병원 말씀이시죠? 네네 이대 서울병원.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1인 셀을 하시니까 확실히 장점이 많죠. 장점은 의사들은 좋아할 수 있는데 이제 간호에서는 로딩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저희가 구조적으로 이제 다른 외국에 있는 조금 더 구조가 좋은 병원은 간호사의 시야를 잘 확보시켜 주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디테일은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1인 셀이어서 간호사가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마다 손을 씻고 갈아입고 그런 로딩이 많고 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벽이 사각을 만드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더 간호 로딩은 많은 것 같습니다. 의료진 입장에서는 사실 편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장점은 이제 입실 관리를 할 때 그 이제 감염 격리 환자, 접촉 격리 환자를 따로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받을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보통 제가 알기로 다른 병원에서는 뭐 CP나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도 환자를 받기가 격리실이 있냐 이제 이거부터 따져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이제 그런 고민 없이 그냥 받아서 자체적으로 다 격리를 심지어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도 그냥 자체적으로 격리를 할 수 있었던 게 장점인 것 같고요.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그 격리실에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1인 셀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개 없습니다. 몇 퍼센트 안 되니까 코로나 환자가 그 인지 여부를 갖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진짜 위험한데도 중환자실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1시간 이내로 금방 나오지만 그래도 그 시간이 정말 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부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치명적인 단점은 보완을 더 해나가야 되겠지만 이건 앞으로 이제 아마 정부에서도 1인세를 늘리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들어서 아마 그렇게 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희가 이제 먼저 가본 길이니까 그 환자 모니터링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개방형 중환자실은 간호사 선생님 한 명이 그냥 서서 이렇게만 둘러봐도 환자들이 도관을 제거하려고 하는지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하는지가 한눈에 다 보여서 그거를 발견하지 않기가 더 어려운데 이렇게 다 벽으로 막혀있는 1인셀 형태의 경우에는 환자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가 보이질 않아요. 카메라를 설치하진 않나요? 카메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정보가 부족하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결국에는 경비원처럼 CCTV를 앞에 놓고 그걸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가 왜냐하면 바이탈도 체크해야 되고 실제로 개방된 공간에 환자들이 노출되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디텍션이 좀 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제 향후에 다른 중환자실에서도 참고를 하셔야 미리 대비하셔야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 환자대 간호사비가 충분히 낮아져야 된다. 네,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대3 이렇게 보는 중환자실 아직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사실 지금 증원하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만약에 1대3인 중환자실인데 벽으로 다 막혀 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쨌든 사각이 무조건 생기는 거잖아요. 3명을 동시에 눈안에 둘 수는 없으니까 절대로. 왼쪽 면 오른쪽 면 네.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명지병원의 예를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그래서 명지병원 같은 경우에는 1인셀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방이 A번 방이 1번 방이 있고 2번 방이 있으면 그 사이에 세모꼴로 벽을 파서 유리벽을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이 여기서 일을 하면은 이 좌우로 1번, 2번 방이 보이게끔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뭔가 그런 디자인의 저거를 선구안을 발의를 하든지 아니면은 간호 인력을 충분히 해가지고 환자의 주변에 아예 간호사들이 항상 있게 하든지 그게 저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앞으로 그 1인셀로 바뀌게 되면서 그래서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런 것도 있군요. 근데 그 저희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중환자실이 간호 몇 등급인가요? 지금은 S등급입니다. 네. 네. 지금 저희도 그렇게 올라갔더라고요. 네. 이 중환자실 환자 수가 줄면서 네. 그 병원의 간호 선생님들은 저희가 전배들을 운영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졸지에 저희가 등급이 훅 올라가게 되는데, 근데 이걸 갖다 계속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닐 수 있으니까. 반면에 어디선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환자들의 그 카메라에서의 동작 센스를 갖다가 디텍션 해내는 AI 그런 것들도 개발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방법용 CCTV도 사실 움직임이 있으면 불이 들어오는 건 이미 있거든요. 제가 네, 아마 맞아요. 개원 초에 한번 그런 게 있다 말씀드렸는데 저희 제품은 그렇지는 않고 근데 이제 그걸 교체하는 방법도 생각은 해보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AI까지 들어간 거는 아니어서 지금 나와 있는 제품들은 간호 선생님이 움직여도 아마 불은 들어오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런 게 동작 상용화가 센서요? 되면은 그러니까 네, 동작 그렇죠. 센서뿐만 아니라 진짜로 환자를 이렇게 네. AI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면 그러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앙대 광명병원에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환자들이 주로 많이 오고 그런 것들이 특별히 있을까요? 일단은 중환자실이니까 아무래도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환자가 제일 많고요. 2번이 신장내과 이 정도 순서로 많고 외과 계열에서는 그냥 일반외과 GS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흉부외과인데 저희 병원이 흉부외과도 굉장히 적극적인 교수님이 계셔서 흉부외과 오퍼레이션 이후 나오는 환자 비율이 높고 에크모 사용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흉부외과라고 하시면 이제 심장내과 네, 심장. 선생님이세요. 네. 그 중환자 전문의가 많이 배출이 되려고 그러면 올해도 한 80명 가까이 중환자 세부 전문의가 배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배출이 굉장히 조금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수련병원으로서 인턴 레지던트들 뽑고 그다음에 펠로우 뽑고 이런 과정들이 쉽지 않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저희가 작년에 학회를 한번 컨택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전문의는 과별로 다 있고 저희 응급학과, 외과, 마취통증학과, 심지어 순환기랑 신경과 교수님도 계신데
전공의는 한 명도 없고 인턴도 없으니까 학회에 한번 문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혹시 펠로우를 뽑을 수 있는가. 근데 원칙적으로 이제 학회 규정상 안 되고 저희가 TO를 아직 받은 게 없고 특히 마취통증학과도 필수 전공의 과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마취통증학과 TO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좀 어렵겠다라는 그 예상이 되는 것이 이런 제한점이 학회에서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만드신 규정이시겠지만 앞으로 전공의가 굉장히 감소한다면 규정을 조금 유연하게 해주셔야지 교육을 앞으로 하고 어떤 내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때 이미 전공의 수련 과정이 끝난 사람이 배우고 싶을 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학회에서는 약간 의견이 요즘 보니까 그렇게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공의 수련을 갖다가 수련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병원들의 TO는 줄이고 그 다음에 수련의 질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교수진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그 자격들을 갖춘 교수진을 많이 확보한 곳에는 TO를 늘려주는 게 이제 대부분의 과들의 그런 학회의 그 방향이었는데 지금은 그 방향이 일단은 막혔어요. 왜 막혔냐면 지금은 무조건 지방의 TO를 주라는 정부 정책으로 기억들 하시는 거예요. 네네. 작년에 네네. 난리가 났었죠. 네네. 그 이후로 이제 지방의 TO가 많이 갔어요. 근데 앞으로 더 갈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방에서는 그걸 갖다 가르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신 분이 많지가 않아요. 여기서도 중환자 세부 전문의 하시고 그다음에 지도 전문의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많을 수 있지만 지방에는 정말 몇 분 없으시거든요. 또는 과별로도 그 과를 갖다가 가르칠 수 있는 지도 전문의가 규정상 뭐 저희 마취통증학과 같은 경우도 뭐 소아 마취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이 있고 심장 마취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자기 분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쫙 전부 다 리스트업이 돼야 되는데 못 갖춘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는 전공의 트레이닝이 퀄리티를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런 분들이 참 어렵거든요. 근데 TO는 그쪽에 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는 못 붙고 여기는 TO는 없는데 가르칠 수 있는 사람하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좀 잘 맞춰야 되는데 그 작업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전공의들을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인력으로 생각해서 더더욱 그런 거가 있을 수 있는데 하여간 돈이 안 된다 그러면 좀 그 가르칠 수 있는 곳에서 좀 많이들 데려가서 트레이닝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거기 트레이닝을 받고 나서 또 좋은 자기가 일할 직장들을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뭐 어찌됐건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여기도 전공의 트레이닝을이나 그 인턴 트레이닝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은 다 갖춰져 여건은 다 되고 이제 인증도 다 받았는데 아직 배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배정이 안 못 됐습니다. 받았어요. 그래서 네. 아마 중환자학회 규정상 내과, 외과, 그러니까 세부 전문의가 될 수 있는 그 내과, 외과, 마취통증학과 아무튼 그 해당되는 과의 수련 지정이 돼야 그 다음에 세부 전문의 교육도 가능하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사실 뭐 여기에 전공의를 교육할 수 있는 그걸 받지 못했더라도 그 중환자 세부 전문의 자체를 교육하는 거는 커리큘럼을 따로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서 그런 걸 조금 왜냐하면 이제 중환자 향후에 이제 그런 요구가 더 많아진다고 보면 수요가 많아질 거라고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완화해서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그거는 완화가 아니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완화가 아니라 학회에 그런 규정이 있는 이유는 적어도 인턴 레지던트를 제대로 수련할 수 있는 병원이라야 전문의를 수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학회는 가지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사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티오를 안 주니까. 그렇죠. 여기가 전공의 수련에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정을 못 받아서 그런 경우는 이게 능력이 안 됐냐를 검증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라서 학회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전의 규정을 그대로 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저도 학회의 규정을 좀 한번 찾아보고 수련 이사님과도 조금 상의를 드려볼게요. 그런 부분들을 인턴 레지던트의 수련을 할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배정을 못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전문의 트레이닝을 하는 거에 대한 그 능력이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건 별개의 것이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학교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수련위원회나 그런 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신샘
병원이어서 이제 아쉬운 점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또 그리고 좋은 점들은 뭐 어떤 점이 있고? 좋은 점부터 얘기하면은 일단 저희가 세팅을 해나갈 수 있다는 점. 새로운 교수님들이 내가 배운 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존에 있던 틀에 그냥 저희가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하고 싶다 하면은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주신다는 점이 좋고, 만약에 새로 짓는 병원이 있다면은 그곳에서 일할 중환자과 의사들이 조금 더 의견을 내서 만드는 게 특히 인력이라던가, 저희도 간호 인력이 이렇게 많이 필요할지 몰랐거든요. 와서 돌리다 보니까 이거는 생각보다 더 많은 간호 인력이 필요합니다. 계속 어필을 하고 모니터링 간호사 따로 숫자 세셔야 되고요. 저희 이런 간호사 저런 간호사 전문 간호사 필요합니다. 계속 어필을 했을 때 그래도 저희 지도부는 많이 받아주시는 편이긴 한데, 만약에 그게 안 되는 병원이라면은 중환자가 새 병원을 세팅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새 병원이 그런 점이 있군요. 사실 그 좀 오래된 병원은요, 이걸 갖다 그동안 잘해왔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유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병원 주입가. 네네. 왜냐하면 그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까지 됐잖아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굉장히 논의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병원의 지도부라고 해야 되나? 보드진도 원장단의 굉장히 보직자분들이 굉장히 유연하신가 보네요. 일단 부원장님이 마취과 교수님이신데 중환자를 세팅하실 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많이 풀어주신다고 해야 되나, 많이 도움을 주시고 하고 싶은 걸 좀 하게 해주시는 그런 게 좀 있어요. 부원장님이 이제 마취 통증학과시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시는지를 아니까 훨씬 더 대화가 잘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네. 네. 학회 좀 바라는 건 없으세요? 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은 학회에 가고 싶었는데 중환자 전담 전문의가 근무 일정을 짜서 넣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수가랑 관련이 있으니까 정작 중환자실을 보는 사람이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이번에 그 보수교육 그러니까 이제 중환자 관리료를 받기 위한 그 중환자 전담 전문의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육 부분이 많이 강화가 됐잖아요. 근데 규정상 중환자실을 지키고 있어야 그 수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물론 이번에 이제 다행히 온라인으로 하이브리드로 진행. 하이브리드로 진행을 했지만, 이제 그게 결국에는 자리를 지켜서 수가를 받기 위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 자리를 비워야 되는 상황이, 물론 대체 전문의를 배치하면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이렇게 여의치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 규정을 만들었을 때는 전공의가 있었겠죠. 전공의가 있고 교육받는 사람은 가면 되는데, 저희 병원 같이 모든 전문의가 모든 것을 하는 곳에서는 저희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가지를 못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네. 대체 전문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전공의를 세울 수도 사실 없는 그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엔 맞아요. 그냥 모르는 척 예. 넘어갔던 건데, 근데 그렇죠. 하이브리드로 계속 되면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문제가 저희 학회 이사진 사이에서 완전 갑론을박으로 하루에 거의 몇 시간을 토론했던 내용 중에 하나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학회 이사진들도 다 병원에서 보고 있거든요. 본인이 여기 학회 회의를 나오기 위해서는 대체 전문의를 놓고 나와야 되는 거 똑같거든요. 네. 학회 행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학회 때문에 회의를 나올 때도 다 그런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공의가 있을 때는 전공의가 대체해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 지원은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점점점 본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되고, 모든 시간을 중환자 전문의는 병원에서만 살아야 되는 그건 아니잖아요. 예. 뭐 여기서 침대 놓고 여기서 1년 내내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지금 전공이 없어진 몇몇 병원은 지금 그러고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네요. 사실 이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대부분 뭐 내과계 중환자실, 외과계 중환자실 뭐 이렇게만 되더라도 서로 뭐 이 환자를 네가 받느니 내가 받느니부터 시작해서 누구 책임이니 뭐 등등을 하면서 대립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현실 세계에서는 많잖아요. 누구나 익스트라 워크를 받지 않고 그걸 갖다가 덜 받기를 원하고, 왜냐면 이미 충분히 지쳐가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네요. 완전 너무 좋습니다.